너네 아버지 땅이 얼마나 되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세요? 암투병 중인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맨 처음 꺼낸 말이 뭔 줄 아세요? 땅이 얼마나 되니? 시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진단받은 지 사흘도 안 됐을 때요. 항암 치료도 아직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조용히 끊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엔 시아주버니가, 그 다음엔 시누이가, 그리고 마지막엔 남편까지. 오늘 이 영상은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관계를 정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사이다가 뭔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3월의 병원은 언제나 이상하게 따뜻하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실내는 과하게 덥고 소독약 냄새와 누군가의 점심 냄새가 뒤섞여 비현실적인 공기를 만들어냈다. 나는 담당 교수의 입술을 보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 잠수했을 때처럼. 췌장암 3기입니다. CT 결과 종양이 췌장체부에서 미부까지 걸쳐 있고 주변 혈관 침범 소견이 보입니다. 당장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이 차가워진 걸 느꼈다. 옆에서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낮게 그러나 흘러넘치듯.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셨다. 표정이 없었다.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셨는지 혹은 너무 충격이 커서 감정이 오히려 멈춰버린 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내가 한 일은 아버지의 손을 잡은 것이었다. 손이 거칠었다. 평생 논밭 일을 하시고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그 손. 마디가 굵고 손바닥이 넓은 손. 그 손이 내 손 위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다. 지수야, 아빤 괜찮아.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다. 나는 괜찮지 않다고, 전혀 괜찮지 않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물을 삼켰다. 응, 아빠. 잘 치료받으면 돼. 집에 돌아와 남편 강민우에게 전화했다. 그는 회사였다. 나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핸드폰을 들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메었다. 민우야, 아버지가 췌장암이래. 3기. 소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 지금 거기 있어. 내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 그날 밤 남편은 일찍 퇴근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등을 쓸어주고 치료 방법을 같이 찾아보고 좋다는 병원 정보를 검색해 줬다. 그날 밤에 강민우는 내가 결혼한 사람이 맞았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진단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린 건 사흘 뒤였다. 남편이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왜인지 그는 너가 직접 연락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했고 나는 그 말에 별 의심 없이 전화를 들었다. 어머님, 저 지수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응, 말해.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셨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3기라서 당분간 치료에 집중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했다. 많이 놀랐겠다거나, 어머, 어쩌면 존이거나. 그런 말을 기다렸다. 아이고, 췌장암이라면 치료비가 장난이 아닐 텐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겠네. 너네 친정이 경기도에 땅이 있다고 했지. 농지 있다고 민우한테 들었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되니?
그 순간 나는 이 대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러나 믿기 쉬웠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렸다. 어머님, 아버지 치료가 먼저라서 그런 건 지금 생각하기 어렵고요. 아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큰돈이 들어갈 텐데 미리 재산 정리를 해두는 게 나중에 형제들끼리 싸움 안 하는 거야. 너가 장녀 아니니 마지가 챙겨야지. 마지가 챙겨야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알았다. 어머님, 저 지금 많이 힘들어서. 이따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소파 위에 던졌다. 세게 던지지 않았는데도 소리가 크게 났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가 좀 직설적이긴 하지. 근데 걱정하셔서 하신 말씀일 거야. 걱정이 그렇게 나와? 뭐, 좀 무뚝뚝하신 분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마.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남편을 믿었으니까. 아직은 이것이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진단 후 3주째 되던 날,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내게 왔다.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 보여줄까 말까 고민하는 표정. 그러다 결국 내밀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였다. 민우야, 며느리 아버지 땅이 경기도 어디라고 했지. 거기 평당 시세가 얼마나 되나 알아봐라. 개발 예정지 있으면 더 나갈 텐데. 그리고 거기 장남이 있지. 상속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확인해. 요즘은 다 나누나? 며느리가 맞다리면 실질적으로 챙기는 역할 할 텐데. 너한테도 얼마나 올지 생각해 둬야지. 우리 아들 요즘 힘들잖아. 나는 그 카톡을 3번 읽었다. 아버지는 지금 항암치료 2차를 받고 계셨다. 주사를 맞고 나면 사흘씩 구역질로 누워 계셨다. 밥을 못 드시니 몸무게가 8kg 빠진 상태였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땅 시세를 알아보라고 하고 있었다. 민우야, 너 이거 뭐라고 답했어? 그냥 모른다고 했어. 우리가 알 일이 아닌 것 같다고. 그게 다야? 응. 나는 핸드폰을 그에게 돌려줬다. 왜 나한테 이걸 보여줬어? 남편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숨기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이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믿었다. 그 믿음이 실수였다는 걸 한 달 뒤에 알았다. 4월 중순 시댁 식구들이 집에 왔다.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강태주 씨와 그의 아내 박선희 씨, 그리고 시누이 강민지. 남편은 하루 전날 저녁에 나에게 말했다. 내일 식구들 온대.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너도 요즘 힘드니까 같이 모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특별한 의심 없이 고기를 사고 반찬을 만들고 집을 정리했다. 힘들었지만 시댁이 챙겨주는 게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저녁을 먹는 동안 분위기는 평범했다. 시어머니는 음식이 맛있다고 하셨고 시아주버니는 요즘 경기 이야기를 했고 시누이는 핸드폰을 보다가 밥을 먹었다. 남편은 부지런히 술을 따르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챙겼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였다. 시아주버니가 목을 가다듬었다. 지수씨, 오늘 오래간만에 봤네요. 아버님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 항암 중이에요. 3차 끝내고 잠깐 쉬는 중이고요. 그렇구나. 힘드시겠다. 시아주버니가 잠시 뜸을 들였다. 근데 지수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등줄기에서 무언가가 뻗치는 걸 느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말의 예고편. 친정 재산 이야기인데요. 아버님이 땅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직 정정하실 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겠어요? 형제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복잡해지거든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이 뜨거웠다. 재산 정리라면요? 아, 증여든 뭐든. 아직 판단력 있으실 때 맏딸인 지수 씨한테 미리 넘겨두신다든지. 그게 세금도 덜 나오고 나중에 분쟁 소지도 없고. 동서가 옆에서 거들었다. 저도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일인데 미리 해두시는 게. 오빠. 신우이 민지가 오빠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오빠 쪽이 아니라 나를 봤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오빠 요즘 회사 자금이 좀 빠듯하잖아요. 언니도 알잖아요. 친정에서 뭔가 정리되면 우리 집도 숨통이 트일 것 같고. 그냥 가족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거실이 고요해졌다. 나는 천천히 시댁 식구들을 둘러봤다.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내외, 시누이. 그리고 한 사람.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 강민우.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가족 밥자리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리고 남편은 알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동작이 느렸는지 빨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일어서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정돈되는 기분이 들었다. 흐트러졌던 것들이 한 줄로 서는 기분. 분노가 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식으면서 선명해지는 기분. 어머님,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말해.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조용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각에도 살아 계세요. 3달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 많이 힘드시지만 살아서 치료받고 계세요. 시아주버니가 입을 열었다. 지수 씨, 그건 알죠.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알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아주버님, 오늘 이 자리 어떤 자리예요? 밥 먹자고 오셨어요? 아니면 친정 재산 이야기하러 오셨어요? 그건 너무 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가족끼리 하는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가족끼리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님,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안부를 물으신 분이 계세요. 아버지 요즘 어떠시냐고, 치료는 잘 받고 계시냐고. 엄마는 간병하느라 많이 힘드시지 않냐고. 그런 말씀 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없으세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식사 내내 경기 이야기하시고 시누이는 핸드폰 보다가 밥 다 먹고 나서 첫마디가 재산 정리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요. 죽어가다니, 그게 무슨 말을. 아니면 뭐예요? 살아계신 분 재산을 지금 나눠야 한다는 게. 시누이가 발끈했다. 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민지야. 나는 시누이 이름을 불렀다. 시누이가 잠깐 멈췄다. 나쁜 뜻이 없으면 더 이상하지 않아? 나쁜 뜻이 없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왔다는 게. 오빠 힘든 거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빠듯한지. 응, 알아. 근데 그 빠듯함을 채울 돈이 내 아버지한테서 와야 한다고 생각한 거잖아. 시누이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시아주버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주버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기대하신 게 얼마예요? 땅이 팔리면 얼마가 남편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게 아주버님 회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누이 전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시아주버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해요? 애둘러서 말씀하시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동서가 옆에서 남편 팔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예, 우리가 어른인데 이렇게 대드는 건 아니지 않아. 어머님,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저 대드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긋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며느리라고 해서 그걸 다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려다 멈췄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낮아질수록 더 또렷해지는 목소리였다. 저희 아버지 재산에서 이 집으로 올 돈은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그 재산은 아버지 치료와 생활을 위해 쓰일 거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버지가 결정하신 대로 정리될 거예요. 저는 그 과정에 민우 가족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 없어요. 자식이 받으면 부부 공동 재산 아닌가요? 동서가 끼어들었다. 아니에요. 내가 또렷하게 말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상 특유 재산으로 봐요. 혼인 중에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 되지 않아요. 이미 확인했어요. 법무사한테. 동서가 눈을 크게 떴다. 시누이가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씀하셨다. 네가 오늘 완전히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 어머님, 저는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건 선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저도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다. 강민우, 내 남편.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민우야.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너 오늘 이 자리 미리 알고 있었지? 짧은 침묵. 어느 정도. 그 두 단어가 나에게는 아주 길게 들렸다. 어느 정도. 나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가족끼리 밥이나 먹자고 했어. 남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봐. 미리 말하면 네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이야기만 꺼내고 넘어가실 줄 알았어. 근데 넘어가지 않았잖아. 그래. 나는 답답함에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손이 조금 떨렸다. 거실 쪽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내가 없는 동안 시댁 식구들이 눈짓을 나누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물을 다 마시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어머님,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힘드네요. 시어머니가 뭔가 더 말하려다 시아주버니가 손으로 막았다. 그도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럼 오늘은 가죠. 지수 씨도 쉬어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챙기고 짧은 인사를 나눴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고 나가셨다. 시누이는 문 앞에서 나를 한번 봤다가 고개를 돌렸다. 문이 닫혔다. 나는 거실 가운데에 서 있었다. 남편이 옆에 섰다. 지수야, 잠깐 혼자 있을게.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잠그지는 않았다. 그리고 혼자 오래 울었다. 아버지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 집에서 이런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에,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문을 노크했다. 들어가도 돼. 응. 그가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았다.
나는 등을 기대고 벽을 보고 있었다. 지수야, 미안해.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오늘 내가 잘못했어. 미리 말해야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왜 못했어? 가족이니까.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나는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안 상처받을 것 같았어. 아니면 나는 상처받아도 되는 거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민우야, 나 오늘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근데 그 자리에서 네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제일 힘들어. 어머니가 그 말씀 하실 때, 형이 그 말 꺼낼 때, 민지가 오빠 회사 이야기할 때, 너는 찻잔만 봤잖아. 남편이 입술을 다물었다. 내가 혼자 그 자리에 있었어.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 이야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돈 계산하는 자리에서 나 혼자였어. 남편의 눈이 붉어졌다. 미안해. 그 말 지금 3번째야. 알아. 근데 달리 할 말이 없어. 나 진짜 잘못했어. 나는 오래 침묵했다. 나 지금 이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말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 응. 앞으로 시댁에서 내 친정 이야기 나오면 너가 먼저 막아. 내가 막아야 하는 상황 만들지 마. 그게 나한테 네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야.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 약속해. 그리고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해. 내가 문자 드릴 거야. 같은 입장이라는 걸 네가 직접 말씀드려야 해. 알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혼자 썼다. 남편에게 확인받지 않았다. 그것도 내 방식이었다. 어머님,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 무례하게 들리셨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다만 내용은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치료 중이시고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민우도 같은 입장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다. 손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시어머니의 답장은 이틀 뒤에 왔다. 어른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 법이 어딨니? 민우한테 단단히 말해둬야겠다. 나는 그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줬다. 이거 봤지? 봤어.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은 핸드폰을 잡고 일어서더니 베란다로 나갔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그 통화를 들었다. 정확히는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저예요. 지수 문자 보셨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수 친정 재산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잠시 수화기 넘어 시어머니 목소리. 어머니, 지수 편이 아니에요. 제 편이에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아무 말 못한 게 잘못이에요. 지수한테도 미안하고 지수 아버지한테도 죄송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해요. 또 잠시 침묵. 어머니, 지수가 날 세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할 말을 한 거예요. 남편이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이 약간 붉었다. 됐어.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내 옆에 섰다. 처음으로 제대로. 5월이 되면서 아버지의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5차 항암을 마치고 촬영한 CT에서 담당 교수가 처음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 종양이 눈에 띄게 줄었고 주변 혈관 침범 소견도 약해졌다고 했다. 수술 가능성이 생겼다.
어머니는 복도에서 한참 울었다. 나도 울었다.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앉아서 우리 둘을 번갈아 보시다가 말씀하셨다. 야, 왜 둘 다 울어? 아직 수술도 안 했는데. 기뻐서 울지, 아빠. 기쁜 거 나중에 해. 수술 잘 되고 나서.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눈가를 손으로 훔쳤다. 그 주에 아버지가 병원 복도를 걷는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다. 링거폴대를 짚고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셨다는 것이었다. 캡션은 짧았다. 지수야. 아빠 오늘 복도 3바퀴 돌았다. 밥도 반 공기 먹었어. 나는 그 사진을 보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울었다. 지금 이것이 전부였다. 이 사진, 이 문장. 아버지가 걷고 있다는 것. 그로부터 열흘쯤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을까 말까 2번 정도 고민했다. 그리고 받았다. 며느라. 네, 어머님. 아버님은 좀 어때? 예상하지 못한 시작이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행이네, 그게. 짧은 침묵. 저번에 내가 말을 좀 잘못 꺼낸 것 같아. 기분 많이 상했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를 말이었다. 잘못했다는 말은 없었다. 기분 상했지. 는 내 감정을 물어보는 말이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호함을 추궁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완전한 사과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냥 아버지 이야기는 앞으로 꺼내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 아버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 네. 감사해요.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5월의 오후였다. 빛이 좋았다. 나는 그 빛을 잠깐 보다가 아버지에게 카톡을 보냈다. 아빠, 오늘 날씨 좋지? 빨리 나와서 같이 밖에 나가자. 잠시 뒤 답장이 왔다. 그래. 회복하면 고기 사줄게. 나는 웃었다. 소리 내어 웃었다. 여름이 지나고 9월, 아버지는 수술실에 들어가셨다. 12시간이 걸렸다. 나와 어머니는 대기실에서 그 시간을 버텼다. 남편도 함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자판기 커피를 가져다 주고 어머니가 배고프다 하시면 편의점에서 뭔가를 사오고 중간에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자 말없이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요란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냥 거기 있었다. 오전 11시에 들어가신 아버지가 대기실 문 너머로 돌아오신 건 저녁 10시가 넘어서였다.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다. 잘 됐습니다. 종양 완전 절제 확인했고요. 경계 부위도 깨끗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 경과 보고 일반 병실로 옮길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으셨다. 나도 같이 주저앉았다. 울음이 먼저 나왔다. 말보다 먼저 남편이 어머니 어깨를 감쌌다. 밤 11시 마취에서 맞겐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처음 하신 말씀은 이랬다. 지수야, 나 지금 어디야? 수술실 나왔어. 잘 됐대. 다 잤어? 응. 깨끗하게.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가 흘렀다. 아버지가 우시는 걸 나는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못 봤다.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여윈 손이었다. 마디가 굵고 손바닥이 넓은 그 손이 항암 치료를 거치면서 얇아져 있었다. 하지만 온기가 있었다. 따뜻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유산이 얼마인지 나는 아직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이 손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싸움에서 지키고 싶었던 전부였다.
아버지는 퇴원 후 6달 동안 재활과 추적 검사를 받으셨다. 그리고 이듬해 봄 처음으로 집 뒤 텃밭에 나가셨다. 상추 모종을 심으셨다. 어머니가 찍어 보내준 사진 속 아버지는 밀짚 모자를 쓰고 흙 묻은 장갑을 낀 채 카메라를 보고 웃고 계셨다. 살이 많이 빠지셔서 모자가 조금 컸지만 그 웃음은 내가 아는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시어머니와 나 사이는 그 뒤로 완전히 예전 같아지지는 않았다. 명절에 만나고 짧은 안부를 나누고 밥을 같이 먹었다. 하지만 어떤 경계는 분명히 그어진 채로 유지됐다. 시어머니는 다시는 친정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다. 시아주버니도 시누이도.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남편 탕민우는 조금씩 달라졌다. 한 번에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로. 어머니 전화가 오면 내 앞에서 받았다. 내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때로는 틀린 말을 했고 때로는 여전히 느렸다. 하지만 침묵만 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나에게는 많이 달라진 것이었다. 어떤 관계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 어떤 상처는 자국을 남긴다. 하지만 자국이 남는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니었다. 봄이 왔다. 아버지는 텃밭에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버지가 아픈데 재산만 노리는 시댁이 잘못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신 곳에 올 한 해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이 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